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금융계 거물이면서 또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조지 소로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아마 이 소로스의 투자 철학, 특히 재귀성 이론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그게 좀 독특하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연대기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독특한 관점이 그의 성공과 실패, 또 세상을 바꾼 결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 소로스의 그 파란만장했던 초기 생애부터 시작해서요. 전설적인 퀀텀 펀드의 성공 스토리, 또 그의 생각의 어떤 뼈대가 되는 재기성 이론, 네네. 그리고 1992년 영국 파운드화 사태라든가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또 그에 따른 논란까지 정말 넓게 다루고 있어요. 아, 단순히 돈 잘 번 투자자 이걸 넘어서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맥락을 짚어봐야죠. 자료 초반에 보면 그의 유년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배경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의미가 깊죠. 1930년에 헝가리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치 점령기 또 공산주의 체제 이런 걸 직접 겪었다는 거.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런 극한의 경험이 시스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뭐 이런 그의 생각.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에 대한 통찰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칼 포퍼의 영향도 컸고요. 아, 맞아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에서 칼 포퍼의 열린 사회 개념을 만난 것도 이런 맥락인 거고요. 네, 그 경험이랑 철학적 기반이 결국 1973년에 짐 어저스하고 같이 세운 퀀텀 펀드 운영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퀀텀 펀드.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2011년까지 연평균 20%, 특히 초반 10년 누적 수익률이 4,200%라고요. 네,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에요. 물론 스탠리 드러크밀러 같은 아주 유능한 파트너도 있었지만 핵심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참여자들의 심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 재귀성을 딱 간파하고 이걸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아, 물론 2011년에 도드-프랭크법 같은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외부 자금은 돌려주고 지금은 개인 자산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 재귀성 이론이라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주류 경계학의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이나 편견 같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실제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변한 가격이 다시 투자자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순환고리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소로스가 봤던 핵심은 바로 그 순환고리,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진 오류가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오류, 영어로는 fertile fallacies라고 하죠. 이걸 포착하는 데 있었어요. 풍요로운 오류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막 강화시키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지점을 딱 찾아내서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특정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군요. 맞아요. 국가 경제 전체 흐름을 보는 글로벌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 보고 통화나 채권 같은 데 크게 베팅하는 전략을 주로 썼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투기적이고 역발상적인 접근도 막 서슴지 않았죠. 예상치 못한 것에 베팅해서 돈을 번다. 그의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근데 그렇게 큰 베팅에는 당연히 위험도 클 텐데요. 자료 보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베팅 규모를 확 키우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주 철저한 위험 관리가 있었어요. 생존이 최우선 원칙이었거든요. 생존이요? 네. 자기 가설이 틀렸다,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그냥 빠르게 손실을 끊어내는 거죠. 옳으냐 그르냐보다 옳았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그의 투자 사례들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92년 검은 수요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에 베팅해서 그러니까 공매도로 단숨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의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히 본 거죠. 2012년에도 아베노믹스 예상하고 엔화 약세에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을 냈고요. 하지만 자료에 나온 실패 사례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태국 바트와 같은 통화를 공격해서 위기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아, 그때 정말 말이 많았죠. 네. 소로스 측은 뭐 시장의 문제점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논란이 컸고요. 또 1998년 러시아 채무불이행 사태나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에 시장 예측 실패하면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기도 했어요. 와, 성공만 한 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럼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재귀성 이론 자체가 무슨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니라는 거고요. 동시에 그의 그 막대한 자금력과 명성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소로스 효과라고 하죠. 아, 그 이름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는 거요? 네. 심지어는 메타 재귀성, 그러니까 그의 행동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바꿔버리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의 이름만으로도 시장이 막 출렁일 정도였다니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투기꾼이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좀 이해는 가네요. 그렇죠. 반면에 또 번 돈으로 열린사회재단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확산 같은 자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친 점도 자료에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두 모습이 참 상반돼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소로스를 둘러싼 이 극단적인 평가들, 뭐 금융 천재다, 아니다 탐욕스러운 약탈자다, 이런 비난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재귀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에 대한 이미지가 또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가 현실에서 그에 대한 반응과 논쟁을 만들고 이게 다시 그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순환 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조지 소로스는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하고 현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이 재귀성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시장에 맞섰던 인물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영광과 오명을 동시에 안겨주었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정이란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판단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여기서 당신께 한번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소로스에 대한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 심지어 그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까지도 혹시 그가 말했던 재규성의 일부는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에 대한 어떤 믿음과 이야기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그가 남긴 이 복잡한 유산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결국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